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건 참 신기하죠. 굳이 알리지 않아도 나무는 잎을 떨구고, 공기는 차가워지며 스스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살면서 참 이상한 일을 겪지 않으셨나요? 길 가다 옷깃을 스친 낯선 사람이 무례하게 굴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혀 한번 차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 밥 섞어 먹은 남편이 툭 던진 한마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던 자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을 때, 그 순간의 서운함은 며칠이 지나도, 아니 몇 년이 지나도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빠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은 평생 내 마음을 몰라.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에 이런 응어리 하나쯤 품고 계시진 않은지요?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이고 내 목숨보다 귀하게 낳은 자식인데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가까워서 따뜻해야 할 관계가 도리어 가까워서 더 시리고 아픈 이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의 비밀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일정 고슴도치의 딜레마, 그리고 애착의 역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이 필요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살을 내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가까이 가면 아프고, 멀어지면 춥고. 이것이 바로 우리네 가족 관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남이라면 애초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 가시에 찔릴 일도 없습니다. 예의라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적당한 거리에서 인사만 나누니까요.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맨살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갑니다. 온기를 나누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서로의 모난 부분, 뾰족한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완벽한 안정과 무조건적인 이해를 기대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기면 세상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던 그 기억 때문일까요? 우리는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내 배우자와 자식에게서 그 따뜻한 품을 기대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언제까지나 든든한 나무 그늘이길 바라고, 부모는 자식이 나의 자랑이자 훈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이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친구이길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 없는 안식처이길 바라죠.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까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불완전하고 여린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도 오늘 하루가 고단했고, 그들도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그들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가 채워주지 못할 때, 그 빈 공간은 단순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무서운 감정으로 변질됩니다. 남이 안 해주는 건 아쉽다 정도지만, 가족이 안 해주는 건 사랑이 식었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추락하는 마음의 바닥은 더 깊고 어두운 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작은 말실수 하나가 뒤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꽂히는 것입니다. 2점 거울 이론, 당신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 여기서 조금 더 깊은 마음의 층계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순히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는 거울자 Looking Glass Self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창회에 나가거나 성당, 절에 가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나요?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늘 옷이 참 고우세요. 예의 바르고 점잖게 대접해 줍니다. 그 거울 속에 빛이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가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거울에 빛이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잔소리꾼, 고집불통 영감,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때로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의 거울은 또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나를 슈퍼맨처럼, 세상 전부인 것처럼 올려다보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컸다고 나를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 가르쳐줘도 자꾸 잊어버리는 답답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엄마, 이거 몇 번을 말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무심코 던진 자식의 이 한마디가 그토록 아픈 이유는 단순히 무시당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느낌. 그것이 우리를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슬픔으로 몰아넣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즉 나의 자존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갑옷을 입고 있어 상처받지 않지만 집에서는 갑옷을 벗고 있기에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는 것입니다. 3점 너무 잘 안다는 착각, 그리고 폭력.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내가 너를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당신 뱃속은 내가 훤히 들여다보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철학자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타인은 영원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라고요. 30년을 같이 살아도 50년을 같이 살아도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그 깊은 우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멋대로 넘겨짚습니다. 상대가 한숨을 쉬면 또 돈 때문에 저러지? 하고 단정 짓습니다. 사실은 몸이 아픈 것일 수도 있고 친구 일로 속상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애미가 귀찮은 게지. 하고 서운해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회의 중이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 넘겨짚기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독소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현재로 보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과거의 이미지로만 대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맨날 바가지만 긁는 사람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밥 먹었어? 라는 단순한 물음조차 밥 차려달라는 거야? 지겨워 죽겠네. 라며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그저 당신의 끼니가 걱정되어 물은 따뜻한 안부였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4점 서운함의 실체 내 안의 어린아이. 가까운 사람에게 유독 서운함이 폭발할 때 가만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엔 나이든 어른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 떼쓰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퇴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사장님, 인자한 할머니인 우리도 배우자와 자식 앞에서는 5살 아이가 됩니다. 나 좀 봐줘. 내 마음 좀 알아줘. 나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어른이라는 체면 때문에,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이 말을 솔직하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화를 냅니다. 삐집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이 모든 행동은 사실 번역하면 딱 한 문장입니다.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사회에서의 역할도 사라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 유일하게 나를 붙잡아줄 동아줄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작은 일에 섭섭해집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딸에게 재밌었니? 라고 묻는 대신 애미는 밥이나 먹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라고 쏘아붙이는 그 마음. 그건 미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박탈감이 가시 돋친 말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생존에 가까운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불안, 나의 초라함을 그들이 전부 다 받아주기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도 벅차고 힘든 그저 사람일 뿐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내 자신처럼 여기기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통증이라는 것을요. 이 아픔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아야겠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감정의 지층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의 상처를 아직도 꺼내어 싸우는 것인지, 그 해묵은 감정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가 깊어질수록 생기는 감정의 구조.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볼까요?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쉽다는 고슴도치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해묵은 감정의 먼지가 조금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먼지가 쌓인 마음의 방,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같은 문제로 수십 년을 싸우는 걸까요? 왜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은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고 남편이 10년 전 실수한 일은 잊히지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남이 하면 그냥 넘어갈 말도 내 자식이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복잡한 미로가 생깁니다. 그 미로 속을 천천히 걸으며 우리의 아픔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묵은 감정의 지층 뒤성 우리는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다. 부부싸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남편이 젖은 수건을 아무데나 뒀거나 아내가 밥상머리에서 잔소리 한마디 한 것. 그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이 되어 집을 다 태울 기세로 타오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30년 전 신혼 때도 그러더니.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러는 당신은.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거 기억 안 나?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봅니다. 지금 두 사람은 수건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건은 그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그 방아쇠가 당겨진 순간, 지난 수십 년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묵은 감정의 지층이 폭발한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미해결 과제 unfinished busines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참 묘해서 기분 좋게 해결된 일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억울하게 끝나지 않은 일, 사과받지 못한 상처는 완결되지 않은 숙제로 인식해 기억의 서랍 가장 윗칸에 보관합니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아.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 과거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관계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늙고 병들어 힘없는 노인이 되었어도 아내의 눈에는 여전히 30년 전 나를 무시하고 밖으로만 돌던 그 건장하고 야속한 남자로 보입니다. 자식이 40이 넘은 가장이 되었어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내 말을 안 듣고 속 썩이던 사춘기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는 늘 도돌이표입니다. 상대방은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또 꺼내냐며 지겨워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 가슴을 찌르는 현재의 통증입니다. 이 점 역할이라는 감옥 나를 그냥 나로 봐주면 안 돼.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나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타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끊임없이 규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정된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온 가장,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걸 바친 어머니, 든든해야 할 장남, 살가워야 할 며느리.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늙고 변해가는데 가족들이 기대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허리도 아프고 귀도 어둡고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나도 이제 좀 기대고 싶다. 나도 이제 밥하기 싫다. 나도 이제 가장 노릇 그만하고 싶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나에게 옛날의 그 모습을 요구합니다. 엄마, 김치 좀 없어?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 아버지, 그래도 집안의 어른이신데 아버지가 결정을 해주셔야죠. 이 말들이 칭찬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족쇄처럼 들리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기대에 부응하려 무리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다 병이 나면 서러움이 복받칩니다. 내가 지들 종인가? 내가 언제까지 뒷바라지해야 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자식들이 나를 보호받아야 할 약자, 아무것도 모르는 뒷방 노인이라는 역할에 가둬버릴 때입니다.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시잖아요. 이 말은 비수가 됩니다. 나의 주체성을 뺏어가 버리니까요. 가족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지금의 늙고 초라한 나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수행해주는 편리한 기능이나 역할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엄마가 아닌 그냥 김말순이라는 한 여자로 봐줄 순 없니? 이 소리 없는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3.
왜 자식에게 더 서운하고 배우자의 말은 더 아픈가?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과 배우자입니다. 먼저, 왜 자식에게는 낯선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더 서운할까요? 자식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짝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지만 그 밑바닥에는 보상 심리가 숨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속에는 내 인생을 갈아 넣은 만큼 너도 나를 귀하게 여겨다오라는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딛고 부모를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가슴은 그게 안 됩니다. 자식이 내 전화를 귀찮아할 때, 명절에 와서 얼굴만 비추고 바쁘다며 일어설 때, 우리는 단순히 서운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의 젊음, 나의 피땀이 다 헛수고가 된 것 같은 허무함. 그 허무함이 서운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식을 향해 가시 돋친 잔소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한마디는 왜 그토록 뼈에 사무칠까요? 배우자는 내 인생의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젊은 날에 빛나던 순간도, 내가 실패해서 울던 밤도, 아이를 낳고 고생하던 시간도 모두 지켜본 유일한 증인입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적어도 이 사람만은 나를 알아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의 고생을, 나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증인이 나의 고생을 폄하합니다. 당신 집에서 놀면서 뭐 했어? 남편의 말 당신이 벌어다 준 게 뭐 있어? 아내의 말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나의 지난 30년, 40년의 역사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폭력입니다. 가장 가까운 목격자에게서 존재를 부정당했을 때, 인간은 가장 깊은 고독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싸움은 늘 죽기 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투쟁이니까요. 4점 하이데거와 함께 있음의 고단함.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던져져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를 함께 있음의 지세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함께 있음은 필연적으로 잡음교회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숨소리조차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걱정한다는 핑계로 우리는 서로의 영토를 너무 쉽게 침범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 이런 말들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합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를 수단으로 대합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단, 내 노후를 책임질 수단, 내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단. 상대가 그것을 눈치채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민하게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고 나를 볶아대는 것인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5점 감정의 소용돌이 기대, 실망, 그리고 미련.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구조는 대개 이런 패턴으로 흐릅니다. 첫째, 과도한 기대를 품습니다. 가족이니까 알아주겠지. 둘째, 필연적인 실망이 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셋째, 상처와 분노가 터집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넷째, 그리고 가장 아픈 단계, 미련과 자책이 남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좀 참을걸. 이 쳇바퀴가 노년기까지 반복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아니, 바꿀 수 없으니까요. 결국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쥐고 있던 기대를 어떻게 내려놓을지 그 마음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픈지 그 상처의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면 치료도 쉬워집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서운함과 고통이 나 혼자만의 유난스러운 성격 탓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리고 가족이라면 누구나 겪는 필연적인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지는 10가지 생활의 지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따뜻한 처방전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창밖의 나무를 보며 복잡했던 마음을 식혀보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고통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10가지 지혜. 우리는 왜 그토록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지 그 아픈 속내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아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게 남았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서운함과 미움으로 얼룩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는데 그냥 참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마음의 키를 살짝 돌리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10가지 관계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내일 걸려올 자식의 전화통화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음의 기술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흔히들 마음을 비워라, 기대를 말아라라고 합니다. 말은 쉽지만 그게 어디 되나요? 자식인데, 남편인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합니까? 기대를 억지로 누르면 체념이 되고 체념은 결국 우울함이 됩니다. 기대를 없애지 말고 방향을 살짝 틀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보답 give and take를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를 챙겨줘야지. 효도는 못해도 안부 전화는 해야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기대를 존재 비잉으로 바꾸십시오. 자식에게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제 밥벌이하며 아프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를 기특하게 여기십시오. 배우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아직 내 곁에 숨 쉬고 살아있어 혼자가 아님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옛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저 저기 저렇게 별탈 없이 있어주는 것으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서운함은 고마움으로, 아니 적어도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둘째, 거리두기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숨구멍을 트는 일입니다. 숲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름드리 큰 나무들은 절대로 다닥다닥 붙어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가지가 닿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그래야 햇볕도 골고루 받고 뿌리가 엉켜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24시간 붙어 있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 마음의 뿌리가 엉켜 썩습니다. 자식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더라도 문 앞에 걸어만 두고 오십시오. 며느리 살림살이가 눈에 거슬려도 눈을 질끈 감으십시오.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봐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내하고 방으로 들어가 내 책을 읽으십시오. 약간의 틈이 생겨야 바람이 통합니다.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이 지겨운 사람이 아니라 그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숨구멍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셋째, 울컥 화가 치밀 땐 3초 멈춤의 마법을 쓰십시오.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있죠? 엄마는 몰라도 돼. 아, 밥 좀 제때 줘요. 이때 우리 뇌는 0.1초 만에 반응합니다.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왈칵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딱 3초만 멈추십시오. 숨을 한 번 크게 흡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십시오. 저건 저 사람의 감정이고 이건 나의 감정이다. 상대의 짜증은 그 사람이 회사에서 힘들었든 배가 고프든 그 사람의 사정입니다. 그 흙탕물을 내 가슴으로 굳이 끌어들여 뒤집어 쓰지 마십시오. 3초만 멈추면 상대의 말이 내 심장에 박히지 않고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떨어진 말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가족을 역할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참 어렵지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내 아들로 보면 연락 없는 게 괘씸해 죽겠습니다. 하지만 계급장을 떼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40대 가장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안쓰러움이 먼저 듭니다. 내 남편으로 보면 평생 속 썩인 게 밉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달려와 이제는 다리도 아프고 기운 빠진 늙은 남자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짠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나와 똑같이 늙어가고 외롭고 두려운 불쌍한 인간으로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없던 것들이 용서되기 시작합니다. 측은지 심서인 즉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관계를 구원합니다. 다섯째, 자식과의 관계를 성인 대 성인의 우정으로 재정의하십시오.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했다면 이제 부모 노릇은 졸업하신 겁니다. 졸업장 받으셨으니 이제는 학교를 떠나야죠. 성인이 된 자식을 여전히 내 품 안의 자식으로 대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젊은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하십시오. 친구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여나요? 친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나요? 안 하죠. 그저 가끔 만나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웃으며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깔끔하고 산뜻하게. 부모가 자식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면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는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내가 먼저 쿨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섯째, 배우자와의 오래된 레코드판을 끄십시오. 부부싸움은 늘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30년 전 시집살이 이야기, 20년 전 주식 날린 이야기. 지겨운 그 레코드판, 이제 그만 끄십시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70평생 안 바뀐 사람이 내 잔소리로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 저 양반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 아, 저 여자는 원래 저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냥 날씨처럼 받아들이십시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옷을 껴입듯이 상대를 분석하고 비난하는 대신
당신도 참 당신답게 늙어가는구려 하고 웃어 넘기십시오. 그 여유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일곱째, 5년의 관계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게 좋지만 나이 들면 관계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만나고 돌아오면 기가 빨리고 우울해지는 모임. 굳이 의리로 체면 때문에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수의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싫은 사람 비위 맞추며 살기에 우리 남은 시간은 너무 아깝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곁에 남은 진짜 배기 사람들과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을 선택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져서 자꾸 가르치려 들게 됩니다. 그건 내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맞는 말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내가 이기면 뭐합니까? 상대의 마음은 다치고 기분은 상하는데요. 틀린 게 눈에 보여도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눈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혀끝까지 차오른 지적 대신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게 맞겠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나의 빈틈과 너그러움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듭니다. 아홉째, 부드럽지만 단단한 경계 바운더리를 세우십시오. 사랑과 희생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고 관절이 다 닳도록 손주를 봐주는 게 과연 사랑일까요?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하지만 이건 엄마 체력으로는 무리구나. 도와주고 싶지만 이 돈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존중이 생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더 당당하고 멋진 어른으로 남습니다. 10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고립이 아닌 충전으로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주말,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혼자 남은 밤. 그 시간을 처량하다고 생각하면 지옥이 되지만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천국이 됩니다. 그 시간은 오롯이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읽고 싶던 책을 읽고 듣고 싶던 음악을 듣고 묵혀둔 나무를 다듬으며 나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내가 나 스스로와 잘 지낼 때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내 잔이 사랑으로 먼저 채워져 있어야 넘치는 것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노인은 자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부모가 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지키기는 어려워도 이건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자식에게 거는 기대의 방향을 바꿔보거나 화가 날 때 3초만 숨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마음의 습관 하나가 엉킨 실타래 같던 관계를 부드러운 비단결처럼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을 넘어서 결국 우리 마음이 도달해야 할 평화의 경지. 관계를 일이 아닌 도다오로 승화시키는 깊은 철학적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편안해지는 마음의 철학. 먼 길을 돌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첫 시간.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 가시가 돋치는지 물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그 아픔 속에 숨겨진 해묵은 기억과 기대의 구조를 보았고, 세 번째 시간, 서로 숨쉴 구멍을 터주는 구체적인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려 합니다. 마치 등산을 마치고 산 정상에 올라 발 아래 굽이치는 강물과 마을을 내려다보듯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보면 아웅다웅하던 집들은 점처럼 작아 보이고 꼬불꼬불한 길도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처럼 보이지요.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치열했던 애증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마음의 눈을 높여 관계를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긴 인생을 함께 건너온 성숙이자 완성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평화에 닿을 수 있을까요? 옛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 그 마지막 열쇠를 건네드립니다. 1점 흐르는 물처럼 노자의 상선약 수상 산로쇠. 노자는 도덕경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관계가 힘들었던 건 우리가 너무 바위 같았기 때문 아닐까요? 내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내 방식대로 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버티고 서 있었기에 흐르는 세월과 부딪혀 깨지고 아팠던 것입니다. 나이 들매 축복은 마음이 물처럼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바위와 싸워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휘감아 안고 돌아갑니다. 웅덩이를 만나면 다 채울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흐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냥 흐르게 두십시오. 그 아이의 인생이라는 강물이 어디로 갈지는 그 물길이 압니다. 바위 같은 내 고집으로 물길을 막으면 홍수가 날 뿐입니다. 배우자가 여전히 모난 소리를 합니까? 맞받아치지 말고 강물이 돌멩이를 품고 흐르듯 그냥 덮고 흘러가십시오.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붓는 것입니다. 바위는 세월이 가면 부서지지만 물은 영원히 흐릅니다. 그래. 너는 너대로 흐르거라. 나는 나대로 흐르겠다. 우리는 결국 같은 바다에서 만날 것이다. 이 물의 마음을 가지면 다툴 일이 사라집니다. 흘러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2점. 빈손의 자유 불교의 방아착 방시하자. 불교에는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한 스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이오? 이것은 내 자식 걱정이고, 저것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고, 요것은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그걸 다 지고 어찌 산을 오르시려오? 내려놓으시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화를 냅니다. 이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건 내 인생 그 자체인데요. 우리는 관계를 소유라고 착각합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손에 모래를 꽉 쥐어보십시오. 세게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모래는 그대로 남고 바람도 머물다 갑니다. 이제 그만 그 뜨거운 감자를 손에서 놓으십시오. 자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음, 배우자를 개조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상대는 내가 조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잠시 지구라는 별에서 만난 귀한 손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납니다. 떠나기 전까지 따뜻하게 대접하고 보내주면 그만입니다. 3점. 미움도 세월 앞에선 그리움이 된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관계와 작별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이별일 수도 있고
망각이라는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곁에서 코를 골며 자는 저 남편이, 명절에나 한 번 오는 무심한 저 자식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끝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이 지지고 볶는 시간조차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가 올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밉고 지긋지긋했던 그 사람도 실은 나와 함께 이 험하고 긴 인생의 파도를 넘어온 유일한 전우자녀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난과 고생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버텨왔습니다. 때로는 서로 핥히기도 했지만 결국 끝까지 내 옆자리를 지켜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엔 너무나 짧고 귀합니다. 상처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좋았던 기억만 돌에 새기십시오. 그래도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이 덜 외로웠다. 그래도 내가 태어나줘서 엄마는, 아빠는 참 행복했다. 이 말을 건네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남은 날들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나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멈추고 오롯이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자리에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아봅니다.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을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도 부드럽게 펴봅니다. 입안에 꽉 깨물고 있던 어금니도 살짝 벌려 편안하게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끝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길게 내뱉습니다. 입으로 묵은 한숨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가장으로 사느라 정작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입니다. 서운해서 울고 있고 외로워서 떨고 있는 내 마음을 가만히 안아줍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해줍니다. 고생했다. 참 많이 애썼다. 다들 몰라줘도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괜찮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괜찮다. 이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미운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지치고 늙은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바라봅니다. 그 역시 서툴고 두렵고 사랑받고 싶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봅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너의 아픔은 너의 것이고 나의 평화는 나의 것이다. 나는 이제 너를 향한 기대를 거두고 너를 자유롭게 놓아준다.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기를. 마음속에 쥐고 있던 끈이 툭 하고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손에서 힘이 빠지고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해집니다. 마치 넓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배처럼 당신의 마음은 지금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그저 고귀하고 온전한 생명인 나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고 따뜻한 기운을 채웁니다. 숨을 내쉬며 남아있는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깃털처럼 가볍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가 상처가 아닌 서로를 은은하게 비춰주는 달빛 같은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분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